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 출범 45일 만에 18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대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접전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억대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동원해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수석과 장다사로 당시 정무 1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불러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관련 수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집권 직후 치러진 총선부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자백한 사실이 알려지자 측근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활비 시스템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 외에도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조사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요구했고 수령을 지시했으며 사용에도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로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설문 도움만 받았다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째로 부인하다 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기존 주장을 번복해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스 등 다른 문제에 대한 해명까지 신뢰를 잃으면서 측근들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참석을 놓고도 고민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측근은 현재로선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그동안 내린 판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엔 하루 만에 1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하루 정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600여 개 이상의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선 판사 파면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건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원 글에는 36억 원이 넘는 뇌물이 인정되고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판결 중 5,900만 원 뇌물에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집행유예라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6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이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비영지역위원장이시고요. 지역구는 이주영 수행실장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교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남양주를 지나가다가 팻말을 보면은 이런 팻말들을 보면 아 새가 날아든다 새내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부 어서 많이 들었는데 시민이 이렇게 뭐 이런 식인 거죠. 날씨가 엄청 추워요. 남양주는 더 추울 것 같고. 남양주는 서울보다 한 2도 정도 네. 낮아요. 네. 그런데 공기는 신선하죠. 남양주로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와보면 저도 네. 처음에 남양주 그래서 저기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잠실에서 차 몰고 한 15분 내지 20분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서울에 같이 올라온 4인방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 둘씩 서울 밖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저기 하남에, 한 친구는 용인에, 한 친구는 부천에 이렇게 살아요. 나 혼자만 지금 서울특별시민인 거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남이 한강을 네. 사이에 두고 강 건너가 하남이고 남양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서울에 살다가 특별시민을 유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직 아니라? 그 정도 나이는 안 됐고요. 근데 하남을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친구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차를 타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남양주로 가면 어떨까? 남양주로 오십시오. 예. 남양주는 푸나를 기다립니다. 남양주 오면 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런 문구인데 분명히 꼭 지자체들 왜 광고하잖아요. 꼭 오라고. 네. 그렇군요. 최민희 의원님 집 바로 옆으로 갈 겁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주영 실장님도 네. 남양주 시민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주소가 있어요? 위장전입 안 했어요? 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혼자 강조하는 거 봐. 강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계속 연락이 좀 안 오는 모양인데.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예.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새날을 애청하고 있는데 저한테 꼭 한 분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그게 언젠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렇게 제안이 왔다가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셨구만요. 저는 답은 기대한다. 했죠. 네. 기대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이주영 실장님을 좀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줄까요?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저렇게 불철주야. 포위를 하고 다니고. 모닝을 모시고 다녀서. 아이고, 옛날에 말이 있어요. 시간 없다 그래도. 그 남자가 연애할 시간은 있다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통사고 난 여자분 이야기. 6인실에서 이렇게 팔, 다리 다 기부수했는데. 근데 임신한 분이 있어요. 병원 생활 하시면서. 역시 남녀 관계는 참 신묘하신 분이시죠. 이주영 실장님, 짬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잠을 2시간씩만 돌려가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하면 되지. 혼자 영화도 보고 할 일 다 해요. 할 일 다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호감형이거든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상이에요. 3말 5초가 괜찮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기다리는 건 1말 2초? 2말 3초죠? 네, 3초 정도. 네. 2말 3초.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저런 그 듬직한 관상 좋아해요. 그 얼굴 인상. 그런데 이런 게 있죠. 테리우스 같은 남자를 그리고 짝사랑하다가 그렇지. 심포도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테리우스 비슷한 남자와 연애를 해서 한번 뒤어야 돼. 그렇죠. 깨박살이 나고 그 후에야 비로소 듬직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남자는 저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테리우스의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테리우스들은 되게 변비가 많고 허리를 잘 다치며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겉만 멀쩡한 거죠. 허우대만. 그쵸. 잘생긴 남자들도 이제 댓글 올라온다. 비하했다고. 그리고 머리 길면 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 싱글이신 분들이요. 이주영 실장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착하고요. 듬직하고요. 한 여자만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실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날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최민희 의원님 사무실로 주셔도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 살짝 다루긴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장들한테 MB가 직접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참 큰 보도인데 예.
이재용이 석방되는 바람에 그렇지. 완전 묻혔죠. 네, 우리가 너무 다들 흥분한 바람에 이게 묻혔는데요. 큰일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잖아요. 그럼 이 주범으로 적시했다는 건 김백준이 주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둘이 공범 관계인데 주범이 MB고 김백준은 뭐 종범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묻힌 게 있어요. MB 쪽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그것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백준은 이제 방조죄라고 굉장히 미미한 죄를 준 건데 예전에 그 김태효 같은 사람들 영장 기각됐잖아요. 구속영장.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정말 구속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렇죠. 좀 빨리 일이 진행됐을 텐데 불구속되는 바람에 댓글과 관련하여 지금 지지부진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형국이나 상황을 보면 뭐 일부 어쩌다 보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명박을 포위할 수 있는 울타리는 사실상 촘촘하게 완성돼서 더 이상 못 퍼져나가는 정도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김백준이 저렇게 그 말을 할 정도면 이제 뭐 숨을 구멍도 없는 그런. 혹시 이명박 씨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직접 본 적 있죠. 아, 오래 사시겠네요. 저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신화 속담에 악마를 직접 뵈면 장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깜짝이야. 정말. 뭔 말인가. 이명박 씨가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장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MB 관련한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몇 개 나왔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평창올림픽이랑 뭐 이재용 건이랑 일이 많아서 묻혔는데 KBS도 특종을 했어요. 그랬어요? 네. KBS는 아예 댓글 작업을 청와대가 직접 했.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을까? 청와대 진두지휘설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군 내부 문건을 다수 입수했고 오늘부터 차례차례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순한 배우설을 넘어서 청와대 내부에 인터넷 여론조작팀이 직접 운영됐다는 핵심 관련자 발언이 담긴 문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이처 옥과장은 청와대에서 김철균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에게 기무사의 사이버 활동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의 발언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외비입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가 정부 지지글과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글에 대해 수시로 사이버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이버상 활동 내용이 뭔지도 암시합니다. 정부 비난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오히려 좌파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 지지글을 많은 사이트에 퍼나르고 조회수를 늘리는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0년에 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구두로만 보고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보안을 지시합니다. 배우설이나 직접 지시설 등 이른바 댓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는 것. KBS가 확보한 문건으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온라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처음 확인된 셈입니다. 취재팀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직장과 자택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KBS가 특종을 하니까 이상하게 주목들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사장이 바뀌니 할 일을 하는군요. 네, KBS의 탐사 보도팀이 굉장히 유능한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팀들의 이제 풀리면 KBS가 움직이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정현주 사장 시절에. 그래서 어제 그 단독 보도가 청와대가 직접 댓글 작업을 했다는 요지의 그 단독 보도가 KBS 탐사 보도팀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당 입장에선 굉장히 불행한 그 보도인데요. 이건 한겨레 쪽에서 나온 탐사 보도인데 댓글 작업에 경찰청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경찰청에 지금 가짜 뉴스와 댓글 조작을 고발해 놓은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하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순진한 생각인 게 그러면 뭐 국정원도 하고 군대도 하고 다 했는데 경찰청만 놔뒀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KBS나 한겨레 특종들은 사실은 그렇게 의심돼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왜 낙검수에서도 그랬어요. 청와대 지하에 댓글 부대가 있다. 직접 이명박 내려와서 댓글 뭐 달라고 지시까지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네.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 확인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도 댓글 작업을 한 범죄 조직인데 그게 이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이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지금 엄청 큰 건들을 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고발해놨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경찰을 전면 불신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것을 지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관점들 속에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대통령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그런 조직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나쁜 범죄성을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죄를 줘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벌 주는 거? 죄와 벌. 그렇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근데 이게 걱정은 이런 거죠. 우리가 댓글 관련하여, 댓글 조작 관련하여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댓글 조작 방식을 과거에 국정원 댓글에 관여했던 혹시나 누군가가 경찰청 내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수사하는. 그렇지. 그런 형국,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댓글을 다는 요 패턴은 국정원 댓글 부대의 댓글 조작 패턴하고 유사합니다. 예.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 댓글 때도 그때 댓글 부대 때도 매크로 기계 조작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갑자기 매크로를 하고 갑자기 댓글 조작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크로까지 하고 댓글 조작을 패턴으로 할 정도면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중에도 오랫동안 댓글을 감시한 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댓글이 달리고 조작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조직적 개입에 의심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적이라고 얘기할 때 혹자는 뭐 특정 정당에서 지역이 별로 150명씩 뭐 디지털 뭐 댓글단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분들을 모아서 매크로 조작까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혹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댓글 부대의 잔류 부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이득을 보는 자들 가장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관련한 어떤 조직 그리고 정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명박의 어떤 그런 조직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하나 더 의심해 보거든요. 국정원들 중에서 국정원 현재 직원이 아닌 뭐 양호의 양지혜 같은 그런 조직들이 돌렸던 조직. 그러면 이건 수사 의뢰를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거 경찰이나 검찰이 의지만 했으면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가 걱정하는 지점이죠. 거기가 뭘 걱정하냐면 저희는 우리가 고소고발할 때까지만 해도 KBS 보도도 아직 안 나왔고 한겨레 보도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안 접했을 때에 고발을 서울경찰청에 했는데 만약에 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이게 큰일이죠. 왜냐하면 진짜 큰일이죠. 그러네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좀 더 어려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 이걸 어디다가 수사를 더 의뢰를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좀 더 취재했더니 상층부 일부였다든지 뭐 이렇게. 의원님 차원, 디지털 소통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으로 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수사를 촉구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 단장과 제가 같이 최고위에 일단 참석해서 관련 보고를 할 겁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네. 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국민 여론을 억지로 조작해내는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합세해서 여론조사까지 조작하고 그러면서 마치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조사와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이것은 엄청난 범죄거든요.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든지 댓글 이런 거를 조작하게 되면 민심이 완전히 왜곡돼서 이게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최고의 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람은 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가 하면 나도 쫓아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민감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에 그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올라오면 그게 여론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모든 국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전부 시시비비를 다 재시고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뭐 와글와글 뭐 댓글이 많이 달린 와글와글 기사를 들어가 보고 그런 거잖아요. 구석구석 살필 시간이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과거에 생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이었는데 지금 언론은 뭐 전문성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과연 민주주의의 제4부라는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언론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SNS 문화가 활성화된 건데 그 SNS 문화조차 왜곡되고 오염된다면 그 언론이 하는 공론장 역할을 언론이 못하니까 SNS에서 공론장을 형성해 온 거잖아요. 지난 9년 동안. 거기에 팟캐스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SNS 공론장마저 오염되고 왜곡된다면 이제 또 다른 청정 공론장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기득권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조작하려고 덤비는 이런 부분은 일종의 저항 같은 건데요. 반발, 저항 이런 건데 국민들 뜻이 좀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로 여론 조작이 안 된다는 거를 그래도 세력도 알아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잠깐 빠지고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반등했죠. 근데 언론이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니까 마치 50%로 떨어진 것처럼 59% 뭐 57%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지율이 다시 60% 넘어가서 63% 5%까지 간 건 별로 강조해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 추세구나. 이게 머리에 박히게 이것도 조작하는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 김민웅 교수님 글 혹시 보셨어요? 김민웅 교수님 글은 정말 널리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이주영 실장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만큼 글이 좋아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우려 섞인 마음을 잘 전달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간에 화해 모드를 조성해서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6차 방정식, 한반도를 둘러싼 6차 방정식에서 다들 바라는 바가 다른 거잖아요. 연관된 국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중에 하나인 부통령을 보내잖아요. 펜스 부통령을 보내면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은 지금 강대강 대치잖아요. 그런데 또 강대강이지만 또 막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강 속에서 대화로 무엇인가를 풀 것 같은 분위기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흘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위기가 하루아침 일도 아니고 20여 년이 지난 오래 묵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원칙을 흔들라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원칙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보다는 그냥 평화를 계속 지키다 보면 교류하게 되고 저는 거기까지가 지금 시기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신락 같은 희망, 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색깔론을 덧치워서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갖는 어떤 마음의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과 결합시켜서 흔들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채널A가 했던 왜곡 보도는요. 그렇죠. 그런 종편은 사실 취소 당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도 너무 방심위가 구성됐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심위가 겨우 지난주에 구성됐어요. 예, 그래서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우리도 방심위에 고발 많이 해서 이 방심위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모든 국가기관은 그냥 놔두면 관료의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종편이나 뭐 방송을 보고 저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정성 훼손으로 그거 방심위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상 받으면 그게 법정 제재예요. 그래서 벌점이 가해지고 그 벌점이 가해지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담당 PD가 방심위에 불려가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TV조선의 경우 조건부 허가를 했잖아요. 근데 조건부 허가했다고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 그 조건부가 엄청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4번 법정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4번을 받으면 또 시정명령.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 3번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심위에 심의 요청하는 거 편파 왜곡 보도를 보고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방심위 딱 들어가서 전자민원 클릭 홈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민원 신고 클릭 그래서 클릭 3번으로 끝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고발하고 원래 방구가 잦아야 DONG가 나오잖아요. 다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폭주하셔가지고 어색해. 혼자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예. 이재용 이야기는 잠깐 할게요. 뭐 우리도 오늘 나간 방송에서 굉장히 광범위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특검이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 재산 국외도피죄인데 이걸 무죄로 줬어요. 그 부분인데 공적인 회사의 재산을 횡령. 그 부분을 무단으로 썼으면서도 그거를 해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특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고. 그 외에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정영식 재판부의 선고는 정말 편파적인데다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삼성의 변호사가 아니냐. 판사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보통 일반적인 누가 봐도 어떤 법조인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게 오더를 받은 판결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정도의 판결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더를 받아요? 삼성에서? 암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삼성에게 그냥 면죄부 주는 판결인데 의도가 없으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대법원에 가서 한 번 더 다투어서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있죠. 오죽했으면 정영식 판사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판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관계가 없더라도 정영식 판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삼성이라면.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죄들은 다 무죄의 형식으로 겨우 하나 남은 정도가 뭐 승마를 지원한 정도가 뭐 어쩌다 이런 정도로 빠져나가는 상태. 더군다나 더 핵심은 박근혜의 권력의 억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다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떠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한 3년 차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때 그랬죠. 이미 국가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훨씬 강하다. 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이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관치 경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뭐를 했다는 그 판단은 그건 삼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동등한 관계 또는 삼성이 만든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구조를 뒤집어 보면.
근데 그 관계를 다 인정해주는 건 정영식 판사는 아마 역사에 가장 오점이 남은 정도의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걸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까요? 예, 다들 뭐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문영표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요. 실형받았잖아요. 삼성 합병 찬성, 문영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에 로비 없었다는 정의영식 재판부. 네. 그래서 이게 항소심 재판부 사이에 너무 중요한 판단 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재판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균형이랄까. 그건 다 표준이 있어야지. 네,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영표의 경우는 그럼 무지하게 억울하겠죠. 정영식 재판부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 재판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튀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이미 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인맥 구조가 굉장히 묘해요. 삼성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다가 최순실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인맥이. 다음 주 화요일이 최순실.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들어봤거든요. 최순실은 이제 격가지로 최순실 입장에서 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자기들끼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박근혜에게 떠미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박근혜는 오랫동안 잡아두고 최순실은 자기 죄를 좀 2심 올라가면서 감면받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청원을 할 정도면요. 일단 1심 나왔을 때도 징역 5년 선고가 되길래 야 이거 뭐 집행유예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SNS에서. 근데 진짜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1심을 기반으로 한 저는 집행유예라고 보는 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형량 선고를 많이 했잖아요. 3.5 법칙.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원을 넣은 지점. 그러니까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에게 선처를 베풀라는 청원을 넣었을까? 요게 되게 좀 이상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세요. 지금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원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대부분 이재용에게 가해졌던 의혹, 이거는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뇌물 하나 남은 거잖아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중동 일부 보수신문에서 이게 무리한 특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무리한 특검 수사. 그럼 그 무리한 특검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도 뭐 그 곁다리로 가고 박근혜한테 다 몬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박근혜는 정치투쟁을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이고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 오직 내 잘못은 최순실을 믿은 죄밖에 없다. 지금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투쟁을 계속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는 결국은 박근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정치투쟁의 빌미를 강하게 준 정치적 재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김민웅 교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김민웅 교수님의 글입니다. 비상사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는 시간 문제가 된다. 악령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을 파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균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강교하고 악의적인 교란 전술이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자신들이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다. 종편과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 행태는 파시스트 강기의 수준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철수는 파시스트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평창올림픽 내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눈에 뻔히 보인다. 오늘 서울역의 화형식 소동은 그 전주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보다 강력히 결합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로 권력에 취하는 순간 민심의 지지대 붕괴는 순간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반동적 역공을 다부지게 치고 나가는 인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당리 단략 계산에만 빠져있다. 큰 그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 촛불시민혁명 정부가 혁명적 지휘 역량을 과당성 있게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의 선거 전략과 전술에 매몰되어 정치적 전투력을 자기도 모르게 순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세게 싸워야 한다. 아니면 하는 사이에 패배할 수 있다. 신중함과 가감함이 결합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확고히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은 파죽지세로 밀고 갈 때 세상은 바뀐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방팔방의 촛불혁명의 시민 권력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과 다시 강력하게 결합하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원로, 지식인, 예술인, 영화인을 비롯한 무수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력을 적극 끌어안고 내외의 방해 책동을 단숨에 물리치고 무서운 속도로 위력적인 강도로 오늘의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다. 모두를 어지럽게 하는 교란의 혼돈의 늪에서 촛불 시민혁명의 힘은 평화의 봉화를 들어올려 이 악령들을 순식간에 퇴치하는 정방위적인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의 전투를 무섭게 벌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요, 최재성 의원도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어제의 판결은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다 편법 승계와 편법 상속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있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이면 다 인식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법을 배운 분들이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모른다고 했다.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법복을 입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것은 판결이 아니라 휴지 조각 아닌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유신시대의 판결 수준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고등법원의 일부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나. 어떻게 법의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나. 이런 법이라면 국민이 인정하겠나. 정치에 있어서도 촛불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야당 구성원 전체라기보다는 잘못된 지도력 때문이다. 등등 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글을 최재성 의원이 올렸고요.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그 정당발전위원회 정당개혁안이 사실 누더기가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당개혁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요지는 정신 차려서 다시 촛불혁명을 지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촛불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뜻있는 분들이 막 내놓고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혁명을 해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수하게 물러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푸나님 제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말씀드린 게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이 그 문재인 정부가 강고하게 쭉 나갈 때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매도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공세가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약간의 혼선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허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 문제는 푸나님 말씀대로 디소이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왜냐하면 1월은 그냥 국회는 방학 비슷한 시기거든요. 추미애 대표님하고 몇 분만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2월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처해 나가도록 다시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길을 꺾이면요. 2004년 말에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개정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세력적으로 봤을 때 확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무너졌거든요. 사학법도 그랬고. 네, 그때 사학법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기선을 잡은 것도 그때 사학법. 뿌리. 예, 그게 뿌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악착같이 하는 모습으로 보수 아이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프레임 전쟁을 그나마 방어한 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깨시민 네티즌 일반 국민이었다는 점, 예, 이 점은 저희 당 입장에선 되게 뼈아프게 느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요, 저도 그 n분의 1로 평화올림픽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권위는 이미 깨시민에게 넘어갔다. 예, 정당에서도 권력이동이 일어났다. 이걸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당이. 기득권은 원래 완고한 저항을 하죠.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의 시작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곡에 뿌리 내려있는 이쪽의 악의 근원 같은 경우는 캐토톱이죠. 뿌리치 캐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싸움을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캐토톱. 즐기면서 안 하면 오래 못해요. 즐기면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 홍준표를 정말 바보처럼 보잖아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자기들은 야당의 당수로 있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지만 인물이나 어떤 사람 자체의 됨됨이를 보면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즐기면서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저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그게 뭐예요? 눈알림이 아파가지고. 눈알. 예, 눈알림. 제가요, 네. 눈알이 아프다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기명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눈알이 뭐야? 눈알이? 그렇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앞으로는 눈알림이라고 하라고. 자, 알겠고요.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6번 맞나요? 26회가 맞나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네, 2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하니까 예전에 군대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숫자가 요즘에 좀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군대 갔을 때도 그 점호할 때 1, 2, 3, 4 막 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50 넘어가면 헷갈려 해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이제 뭐, 쉬운 하잖아요. 쉬운, 쉬운하나, 쉬운둘, 쉬운셋, 쉬운넷, 쉬운따, 쉬운여,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아홉, 60! 60이 갑자기 60이 이렇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 대가리 박아. 근데 넘어갔어요. 또 웃긴 거는. 이게 앞자리 바뀔 때마다 심장이 많이 떨렸던 옛날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변함없이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또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요즘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 귀농일기가 왕왕 돌아간다고 좋아하신 우리 약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야, 이것도 더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네. 또 좀 자극적으로 해서 예. 뭔가 좀 이슈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귀농일기는 평범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귀농하는 두 사람 해가지고 귀두. 줄여가지고. 귀두 스토리. 귀두 스토리. 이거 바로 10배 10배 늘어납니다. 귀두 스토리. 이거 시즌2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까요? 이거 귀두 스토리 하면 대박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구독 누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일단 체크해놓고. 미리 몇 개 해놓거든요. 성인껏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야.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더 춥죠, 안동은? 제가 오늘 올라와 보니까 서울이 더 춥네요. 서울이 더 추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왠지 그런 걸로 이기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꺾일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춥더라고요. 저 얼굴이 얼얼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청일점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우리 마차님 요즘 날씨 많이 춥지 않아요? 엄청 추운데 네. 이게 지금 나이가 네. 들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제가 왜 내복 항상 입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더워서 일어나거든요. 보일러도 전혀 안 켜요. 집에서요? 네, 그리고 오늘 나오려고 준비하고 샤워하고 하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있어서 너무 더워서. 목욕도 찬물로 하고. 난 뭐지? 목욕도 찬물로 하고. 아니, 목욕은 그래도 따뜻한 물로 하는데. 뭘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너무 달라요.
그 삼바이에서 그 인삼을 먹었어요? 아니 요즘 열받는 일이 좀 많이 있었다던가. 아니요, 저는 원래 추위를 엄청 많이 타기 때문에 집에서도 원래 내복 입고 수면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다 껴입고 있는데 요새는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 추운데 요즘 추위를 안 탄다 이제. 이제 한국의 날씨 완전히 적응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겨울 되면은 항상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왜요? 요즘에는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아니,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멧돼지들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인간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조세호 씨가 네. 그 기상캐스터로 나와가지고 네네. 동장군으로 이렇게 네네네. 했잖아요. 여의도역에서. 예, 그 똥똥한 사람이 목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아요, 진짜로. 제가 조세호 씨를 이제 코빅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봤는데, 아직도 이 몸매가 되게 애기들 귀여운 몸매 있잖아요. 신생아 몸매. 신생아 몸매. 지금도 그래요. 성인이 됐는데도. 근데 톰 브라운 너무 좋아하잖아. 살이 쪘는데도 귀여워요. 참 특이해.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또 저희가 정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추위 얘기를 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나 껌 좀 씹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진짜 뭐 껌 씹었던 얘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껌 씹는 알바를 했다던가 이거 다 되고. 껌 씹는 알바는 뭐예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큰 회사에서 이렇게 껌 씹어보고 몇 번 씹으면 딱딱해지나요?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침도 좀 뱉어주고. 이런 거 그거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예, 껌 씹어가지고 그 질감을 이렇게. 턱 굵어진다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껌 많이 씹으면. 사각턱. 그래갖고 뭐 옛날에 박경림 씨 보고 뭐 껌 얼마나 씹냐 하루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뭐 나 예전에 좀 놀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열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야, 바뀌었다. 드디어 바뀌었어. 두 분네. 가위바위보. 자, 우리 야수님 1등, 마차님 2등.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우리 약초님이 3등, 제가 4등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소재 탐색을 위해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 예,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야, 첫 번째. 그럼 제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세가나라는 팬분들, 우리 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른 분들이 나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못하겠다 해갖고, 아직 좀 신참인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1, 2, 3등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신 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팀 사기를 위해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말 많이 듣던 그건데,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저는 사실 껌을 좀 씹어본 적이 없고 그냥저냥 학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정도 다닐 때도 예전에 한 65명 이랬잖아요, 한 반에. 그렇죠. 예. 심할 때는 마지막 70명. 번호 70번. 예,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번, 25번 정도니까. 키순서였죠, 그때도. 예, 키순서였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큰 아이는 아니었고, 그냥저냥 다니면서 뭐 그렇게 재밌게 학교는 안 다녔지만, 그렇게 다녔던 그냥 아이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덩치 큰 아이들한테 밀리는 수밖에 없었던. 그 키 큰 애들은 굉장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껌 씹은 애들한테 당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뭐 애들 만날 일도 없고 뭐 사실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애들이 그 당시 이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걔네들하고 어울리지만 않으면은 뭐 특별한 일도 없었거든요. 그 고등학생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건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랬군요. 사실 고등학교 때가 제일 모두 네. 왕성할 때거든요. 성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아침에도 뭔가 좀 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희 학교가 강남구청 앞에 있는 영동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제가 한 6개월 다닌. 명문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뺑뺑이니까요. 예. 그 당시 뭐 경기, 휘문, 그 다음에 뭐 영동 뭐 이런 게 비슷비슷했어요. 좀 잘 나가는 학교를 그래도 가셨네요. 그죠? 예, 그냥 뺑뺑이 하다 보니 갔는데 그 유명한 서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 서클? 예, 폭력 서클이 있어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아예 그냥 보통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이렇게 얽히지도 않는데. 굉장히 좋네. 예, 근데 전설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재밌어요. 이제 어떤 애가 좀 선생님한테 열받아가지고 의자를 들고 유리창을 다 깨고 했는데도 안 잘렸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잘려야 전설이죠. 아니, 그래서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하고 딱 나가야지 전설이 되는 거죠. 겁나서 못 잘랐다는 얘기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서 다 깨고 나서 너 왜 그랬어? 이중 샷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저희 그 과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선생님 같아요. 근데 그분이 미술 선생님이면서도 좀 옛날에 놀았던 것 같아요.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몽둥이로 때리면 플라스틱이 다 깨져 나갈 정도로 애들을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너무 많이 때리니까 그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것도 전설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불렀대요. 옥상으로 좀 올라가라. 선생님 너무하다 이거는 애들을 그렇게 때리면 되냐. 근데 이제 이쪽에 미술 선생님이 좀 노는 경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유도를 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제압을 하고 내려왔다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이 거의 무슨 옛날에 그 영화 그 두사불체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싸우고.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선생님 껌 씹은 얘기까지 좀 예, 일단은 선생님 껌 씹은 얘기까지 했는데 벌써 5분 지났네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체육관에 조금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 중에 이제 99%가 다 태권도 검은띠는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다 뭐 따고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별 내세울 게 없는데 이제 제가 그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보고 나서 그 해가 다 지나갈 때쯤에 한번 운동을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동네 전화번호부를 한번 뒤져봤어요. 오래간만에 듣는데 전화번호부. 예. 그게 이제 들었는데. 예전에 굉장히 두꺼운 게 있었고, 두껍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역 전화번호부가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옐로우 페이지로 나오고,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뭐 음식 주문하는 거 따로 나오잖아요. 지금도 전화번호부가 나와요? 지금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옐로우 페이지라고.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때 전화번호부를 뒤지니까 체육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하고 쑥 읽어봤어요. 그런데 멋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데요? 그게 특공무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1층에 이제 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한특공무술협회 중앙도장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더 멋있잖아요. 네. 그냥 특공무술도 아니고 협회 중앙도장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봤더니 이제 사범이 한 명 딱 있었는데 저보다 키가 많이 작고 굉장히 앳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은 사범님이었는데 뭐 이렇게 키도 작은 사람이 있어? 그래도 이제 이름이 멋있으니까 일단은 해보자. 검정도복 입지 않아요? 예, 검은도복 입죠. 뒤에 특공 뭐 무술 쏘고 예. 주먹 딱 그림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그분이 사범이었어요, 진짜로. 키가 굉장히 작은데. 거의 1인 기업이네요, 그냥.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분은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벽 밟고 막 뛰고 막 이렇게 붕붕 나르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배우죠. 발차기도 하고 뭐 낙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벽을 봤어요. 벽을 보니까 우리 총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차기를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막 날아다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칼을 딱 들고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여성이 또 목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대고 확 휘는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혹시 그 북한 분들이 운영하는 데인가요? 아유, 그래가지고 처음에 겁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붕붕 날아다니는 분은 지난번 우리 방송에 나왔던 장속 총사님. 그리고 여성분은 부인이었어요. 부인도 그 굉장히 하시는 유명한 분이 분들이에요? 그분이 더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야, 육선도의 철선녀라 그러면 다 알아요. 아니, 이분들 부부싸움 하면 난리 나겠네요. 그거 얘기해요. 볼만하겠네. 볼만하겠어.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 총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움 누가 이길까? 우리가 사모님이 이길 것 같아. 사모님이 더 무섭잖아. 막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옆을 딱 보면은 검은 도복을 입은 멋있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딱 사진이 있어요. 그게 청와대 경호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님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지도를 하니까 그렇게 경호실 사진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관장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도 하다가 이제 명목상의 이제 관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낙법을 해도 보통은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 그런 도장에서 낙법을 하는데 그 도장은 바닥이 다담이었어요. 다담에다 갑바 씌운 거, 풀로 이렇게 짠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전방이건 후방이건 낙법을 하면 좀 쿠션이 있어가지고 몸을 보호해 주는데 거기는 떨어지면 충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대련 같은 거 할 때는 이 관장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에 있던 그 관장님이 가끔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쳐요. 그분은 방어만 하는데 특히 그분 주먹이 돌주먹이어가지고 발차기를 하면 발이 항상 삐었어요. 손을 막았는데. 예. 와. 근데 제가 그분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강력계 형사님이시더라고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별로 뭐 싸우거나 이런 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상가 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게 됐는데 원래 도복을 벗고 내려가는 게 저희 원칙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좀 뭐 바빠가지고 바지만 입고 위에는 이제 바꿔 입고 나갔는데 그 일 볼 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복 입었다고, 특공무소 도복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을 했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인가? 쌈질도 별로 안 하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또 엄청 1층에서 대판 싸움 얘기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건전한 얘기네요. 근데 그쪽에서 뭐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싸움을 안 걸어요. 예, 워낙 좀 과격하고 좀 겁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도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패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이랑 쿵우 도장이랑 유도 도장이랑 검도 도장이랑 이렇게 찌라시 붙이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인 2, 3단짜리 형 한 명이랑 초단 한 명이랑 1급 한 명이랑 파란띠 한 명이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키는 그 나와버리를 지금 이렇게 알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 찌라시를 붙이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일종의 도장 깨기 개념으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대로 치고받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지켜보다가 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쿵우를 했었는데 쿵우 쪽이 많이 맞았나 보네. 근데 저희 쪽은 아무도 안 건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중앙도장이라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3단, 4단쯤 되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승단 시험을 봐야 되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총사님이 직접 그런 사람들은 단들은 직접 이제 심사를 보셨어요. 그리고 특히 또 중앙도장은 또 중앙을 때리는 걸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건드리면 끝난다. 이거는 그냥 아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즐거움도 끝난다라는 그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건들죠.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리고 제가 하여튼 그쪽에 11기로 유단자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몇 년 다녔어요? 아직 초단밖에 안 돼요. 초단가 1년 다녔어요, 그 도장을? 1년 조금 더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껌 좀 씹었다 할 때 정말 껌 씹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때 김일희 씨가 소개를 해주신 그 마이크 타이슨. 그 타이슨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요. 그때만 저는 바짝 조사하고 이제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요즘 뭐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타이슨이 직차사였나 봐요. 직업을 새로 찾았다. 나 이거 뭐 혹시 뭐 대마 관련된 거 맞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캘리포니아 시티 근방에다가 48,000평 이제 40에이커니까요.
타이슨이 농장을 열었어요. 그 농장을 열었는데 그 농장의 주요 생산물이 카나비스인 거예요. 캐너비스. 까나비. 예. 대마초. 마리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까나비 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이라고 하는 삼배 만드는 데 쓰는 그게 있고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가 이제 마리아나 쪽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이거 마리아나 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는 농사를 짓고 또 반 정도는 연구소도 만들고 체험장도 있고. 예, 체험장도 있고 글램핑장도 있고 이제 캠핑장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예. 광고 모델도 할 거 아니에요. 마이클 테이슨이 광고하는 대마초. 한 방에 갑니다. 딱 하면서 딱 주먹 짚고 친구선. 그래서 이 농장 개막식에 뭐 시장도 참석하고 뭐 사업 파트너들도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예? 골드러시가 아니라 이제 그린러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뭐 전망은 지금 좋다고 그래요. 타이슨이 최근에 만난 와이프가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 대마초가 나오는 그 삶 있잖아요. 예. 그 삶이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열매, 줄기, 씨, 하여튼 어느 것 하나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삶에서 나오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질로 만든 옷감이 공업용 그 원단으로는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생산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구가 잘 안 되는데 원단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 공업용 원단 생산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어요. 예.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타이슨이 이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슨은 마리화나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28개 주에서는 의료적인 이용을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처방받으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워싱턴 DC 비롯해서 한 7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히 여기서 기름을 좀 추출하고 또 THC라는 되게 어려워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예. 이런 걸 좀 추출하기로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CBD 같은 경우 이제 오일, 카나비노이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정신병 산화 방지, 뭐 경련을 좀 막아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찬반 양론이 극히 지금 좀 대립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있으면 웬만한 암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 특히 오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몸에 아주 경련이 심한 사람들에게 요 마리아나 쪽을 좀 이렇게 추출물 같은 걸 이렇게 투입을 하면 경련이 사라지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타이슨은 의료용으로 자기네가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나 봐요. 타이슨하고 어울리긴 해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잡혀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에도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방사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일본 내 박사가 여기를 전체를 그 삼을 심겠다. 반사능 유출된 지역에다가. 그럼 삼이 굉장히 청정 효과가 좋대요.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삼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삼은 그 병충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을 먹지 않는구나. 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병충이 없어서 이 농약을 안 뿌려도 물만 있으면 그냥 자라요. 그러니까 불모지에다 그냥 갖다 심어 놓겠다. 그래서 되게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역할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사가 말한 게 그 말이었어요. 그쪽 생태계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걸 심어 놓으면 결국은 이 힘으로 어느 정도 복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될지 안 될지. 어차피 누구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이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씨만 던져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슨도 이제 그런 게 장점이 있다 하면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는 그 군인들 같은 경우도 돕겠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해서 이 하여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껌 엄청 씹었죠. 엄청나죠. 근데 그 껌하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르긴 해요. 나는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 맞아요. 껌 씹으면서, 껌 씹으면서 농구했잖아요. 약간 껍 씹으면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혀 깨물면 자신감 떨어지는데. 아니 성시경이 나와서 춤을 추라고 하면은 어색해서 못 추는데 껌을 씹는 것처럼 춤을 추라 그러면 자신 있게 막 나오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껌을 씹으면 좀 효과가 있나. 네. 그렇다고는 해요. 이게 야구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보면은 풍선껌 엄청나게 씹잖아요. 좀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예,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그 긴장하면은 입안이 마른데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은 입안에 계속 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씹는다고 들었어요. 예, 이 타이슨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